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캠핑카에 시동을 걸던 날, 내 인생도 다시 켜졌죠. 당신이라면 퇴직금으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제 두 번째 인생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시죠. 축하 화환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덕담이 쏟아지고 박수 소리가 홀을 채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36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로비를 빠져나오자 소음이 멀어졌다. 주차장에 서서 차 키를 만지작거렸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고 도로가 흘렀다. 집까지 20분 거리가 참 짧았다. 신호등은 멈추지 않고 초록불만 켜졌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공기가 밀려왔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간 뒤였다. 거실에 불을 켜도 어둠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테이블 위에 기념 시계가 놓여 있었다.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글씨는 반듯했지만 무게가 이상했다. 시계를 꺼내 손목에 채웠다.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다. 시계바늘이 낮게 시간을 긁고 지나갔다. 나는 팔을 들어 시계를 바라봤다. 바늘은 정확히 오후 3시를 가리켰다. 시계를 바라보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할 일이 없어 화면을 위아래로 굴렸다. 뉴스와 광고와 누군가의 일상이 흘렀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화면을 쓸었다. 그러다 중고차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캠핑카 사진이었다. 차체에 먼지가 묻어있고 타이어가 낡았다. 가격은 생각보다 낮게 적혀 있었다. 통영 지역 직거래라는 문구가 보였다. 통영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을 툭 쳤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보냈다. 아내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바다를 봤다. 나는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사진은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는 기억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화면 속 캠핑카를 다시 들여다봤다. 내부 사진에는 작은 침대와 간이 주방이 있었다. 창문은 좁았지만 풍경을 담기엔 충분해 보였다. 갑자기 저걸 몰고 어딘가 가고 싶었다. 손끝이 저장 버튼을 눌렀다. 저녁 무렵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물건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내가 물을 한 잔 들고 거실로 왔다. 그게 뭐예요? 아내가 물었다. 나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캠핑카요. 아내는 잠시 화면을 보다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왜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 번쯤 타보고 싶어서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앉았다. 우리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요? 고장 나면 어쩌고 사고 나면 어떡해요? 보험도 비싸고 유지비도 만만찮을 거예요. 그냥 여행사 패키지 알아보는 게 낫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나는 다시 화면을 켜고 캠핑카를 봤다. 저장 목록에는 이미 그 차가 들어가 있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목소리가 바빴지만 전화는 받았다. 나는 캠핑카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아들이 물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고속도로에서 바람 맞으면 차가 흔들려요. 차라리 렌트카 빌려서 다니시는 게 나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위험하고 비효율적이고 나이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가슴에 닿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점심때 옛 동료에게 연락이 왔다. 단톡방에 누군가 내 퇴직 사진을 올렸다. 댓글 몇 개가 달리고 이모티콘이 찍혔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다 캠핑카 사진을 하나 올렸다. 잠시 뒤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형 설마 진짜 살 건 아니죠? 그게 취미로 할 물건이 아니에요. 돈만 들어가고 타는 날보다 차고 박아둔 날이 많아요. 나는 그냥 생각해본 거라고 했다. 동료는 농담처럼 한마디를 더 던졌다. 퇴직하고 우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밤이 되자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내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캠핑카를 다시 봤다. 판매자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다.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멈췄다. 모두가 말렸다. 합리적이고 옳은 이유로 반대했다. 나이도 상황도 조건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걸고 싶었다. 36해를 일만 하며 살았는데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상대는 차분하게 차 상태를 설명했다. 주행거리와 수리 이력과 등록 연도를 말했다.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상대는 주말이 괜찮다고 했다. 통영까지 오실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약속 시간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주말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내는 자고 있었고 나는 쪽지를 남겼다. 통영 갔다 올게요. 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닫았다. 고속도로는 비어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3시간을 달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주차장 한쪽에 흰색 캠핑카가 서 있었다. 판매자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악수를 나누고 차 문을 열어 보였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렸다. 엔진이 낮게 울리며 살아났다. 핸들을 쥐자 손에 무게가 느껴졌다. 이 차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에 드릴까요? 판매자가 물었다. 나는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다. 광고에 적힌 그대로 주겠다고 했다. 판매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이체했다. 차 키를 건네받고 서류를 챙겼다. 판매자는 조심히 운전하라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캠핑카에 올라 시동을 다시 걸었다. 돌아오는 길은 천천히 달렸다. 차체가 크고 무게 중심이 높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핸들이 흔들렸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고속도로 풍경이 창밖으로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말이 없었다. 나는 캠핑카를 주차장에 세웠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핸들에서 손을 떼기가 아까웠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다. 정말 탈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접시 부딪는 소리만 남았다. 밤에 서랍을 열고 계약서를 넣었다. 기념시계 옆에 서류가 나란히 놓였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켰다. 나는 서랍을 닫고 창밖을 봤다. 주차장에 흰색 캠핑카가 서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시동을 걸 것이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출발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에는 아직 핸들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실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챙겼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무게를 확인했다. 15년 전 산 카메라는 여전히 묵직했다. 손에 익은 무게가 나쁘지 않았다. 아내가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다. 물병 2개를 챙기고 비닐에 담았다. 말없이 김밥을 건넸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아내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캠핑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차가 떨렸다. 아내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랐다.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다. 나는 기어를 넣고 천천히 출발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눈앞에 나타났다. 차선을 따라 속도를 올렸다. 캠핑카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다. 1시간쯤 달리자 침묵이 길어졌다. 라디오를 틀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내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앞만 보며 운전했다. 정막이 차 안을 채웠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물 좀 줄래요? 나는 뒷좌석을 가리켰다. 아내가 몸을 돌려 물병을 꺼냈다. 뚜껑 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김밥 먹을래요? 아내가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내는 김밥을 하나 꺼내 먹었다. 씹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휴게소에 들렀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커피를 샀다. 벤치에 앉아 캔을 땄다. 아내도 옆에 앉아 음료를 마셨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다. 날씨 좋네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그러게요라고 대답했다.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맑았다. 아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다시 차에 올라 출발했다. 이번엔 침묵이 덜 무거웠다. 아내가 가끔 풍경을 말했다. 저기 꽃 핀 거 봐요. 나무가 참 크네요. 나는 짧게 대답하며 운전했다. 그러네요. 예쁘죠? 말이 많진 않았지만 온기가 있었다. 차창 밖으로 봄이 지나갔다. 2시간을 더 달려 통영에 들어섰다. 바다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창문을 열었다. 짠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항구를 지나 해안도로를 달렸다. 파도가 낮게 들고 나는 숨을 반복했다. 물빛은 짙은 청록이었다. 아내가 저 바다 기억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럼요라고 대답했다. 신혼여행 때 우리는 저 방파제를 걸었다. 아내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웃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손을 잡았다. 사진은 찍지 않았지만 풍경은 남았다. 지금도 그 바람 냄새를 기억했다. 숙소를 찾아 짐을 풀었다. 작은 민박집이었지만 창에서 바다가 보였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쉬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다. 충전은 충분했다. 나가볼게요. 나는 말하고 현관으로 나갔다. 아내는 조심하라고만 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지붕 사이로 떨어졌다.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낡은 대문과 화분이 늘어서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걸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뷰파인더 안에 풍경이 담겼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오래간만이었다.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다. 프레임을 고르고 빛을 재는 행위가 낯설지 않았다. 잊고 있던 호흡이 살아났다. 골목을 빠져나와 바닷가로 갔다. 방파제에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낚싯대를 들이운 남자가 담배를 피웠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나는 그 풍경을 렌즈에 담았다. 해가 기울어 빛이 부드러워졌다. 파도가 방파제를 치고 물보라가 일었다. 나는 몇 걸음 물러나 구도를 잡았다. 물과 하늘과 사람이 한 장에 들어왔다. 셔터를 눌렀다. 숙소로 돌아와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24장을 찍었다. 아내는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렸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사진을 옮겼다. 화면에 오늘의 풍경이 떠올랐다. 몇 장을 골라 보정을 시작했다. 노출을 조금 낮추고 채도를 올렸다. 색이 살아나고 선명해졌다. 15년 전 사진을 편집하던 감각이 돌아왔다. 손끝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SNS 계정을 만든 건 몇 년 전이었다. 가끔 뉴스를 보거나 지인 글을 읽었다. 사진을 올린 적은 없었다. 오늘은 한 장을 선택해 업로드했다. 방파제 위 사람들과 바다가 담긴 사진이었다. 설명을 짧게 적었다. 통영 첫날. 해시태그를 몇 개 달았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껐다.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작은 식당에서 물회를 시켰다. 얼음이 동동 뜬 그릇이 나왔다. 아내가 초장을 부어 비볐다. 회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맛있네요. 아내가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식사는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다. 숙소로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금방 잠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SNS를 확인했다. 사진의 좋아요가 27개 달려 있었다. 댓글도 몇 개 있었다. 좋은 사진이네요. 감성이 느껴집니다. 통영 가고 싶어요. 짧은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누가 내 사진을 좋다고 했다. 낯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퇴직식 이후 처음 느끼는 인정이었다. 나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었다. 감사하다는 답글을 남겼다. 화면을 끄려다 멈췄다. 내일은 어디를 갈까 생각했다. 검색창에 통영 명소를 쳤다. 몇 개의 블로그와 지도가 나타났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동피랑 벽화마을이 추천에 떠올랐다. 사진 몇 장을 봤다. 색감이 좋고 구도가 괜찮았다. 여기서 찍으면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았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다른 장소를 검색했다. 케이블카와 등대와 섬 사진이 나왔다. 하나하나 저장하고 지도에 표시했다. 동선을 그려보니 하루 안에 다 가긴 어려웠다. 이틀로 나눠야 할 것 같았다.
메모장을 열고 일정을 적었다. 내일 오전 9시 동피랑 출발, 11시 케이블카 탑승, 오후 1시 점심 후 해안도로, 3시 등대 촬영, 5시 일몰 대기. 적다 보니 빡빡했다. 한 장소당 1시간이었다.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좋은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었다. 댓글이 더 많이 달리는 걸 보고 싶었다. 내일 모레는 미륵도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검색을 계속했다. 바닷길과 전망대 사진이 나왔다. 여기도 괜찮아 보였다. 손가락이 계속 화면을 눌렀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아내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었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켰다. SNS 알림이 3개 더 떠 있었다. 좋아요 수가 39로 늘어났다. 댓글을 다시 읽었다. 다음 사진도 기대할게요. 누군가 그렇게 적었다. 가슴이 조금 더 뛰었다.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메모장으로 돌아와 일정을 다시 봤다. 1시간씩 나눈 계획이 빼곡했다. 여기에 예비 장소를 2개 더 추가했다. 날씨가 흐리면 실내 카페로 가기로 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문자를 쳤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다. 8시에는 출발해야 첫 장소에 맞췄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 다시 들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싶었다. 좋아요 수가 41로 늘어 있었다. 화면을 끄고 천장을 봤다. 내일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것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도 괜찮아질 것 같았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핸드폰을 켰다. 메모장의 일정을 한 번 더 읽었다. 시간 배치를 조금 수정했다. 오전을 30분 앞당기고 오후를 늘렸다. 숫자를 지우고 다시 썼다. 아내가 뒤척였다. 나는 화면 밝기를 낮췄다. 조용히 숨을 쉬며 일정을 완성했다. 내일은 8시 정각의 출발이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다. 알람이 8시에 울렸다. 눈을 뜨니 머리가 무겁고 목이 말랐다.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아내는 이미 씻고 나와 짐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서둘러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어제보다 흐렸다. 캠핑카에 올라 일정표를 확인했다. 첫 장소는 동피랑 벽화마을이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다. 15분 만에 도착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다. 아내가 내려 스트레칭을 했다. 나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앞서 걸었다.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이 나타났다. 첫 벽화 앞에서 멈춰 섰다. 고양이 그림이 파란 벽을 채웠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구도를 잡았다. 셔터를 몇 번 눌렀다. 아내는 옆에 서서 기다렸다. 다음 골목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가팔랐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앞만 보고 올라갔다. 꼭대기에서 바다가 보였다. 여기 좀 쉬었다 갈까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시계를 봤다. 9시 40분이었다. 11시 케이블카를 타려면 시간이 빠듯했다. 조금만 더 찍고 갈게요. 나는 말하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계단에 앉아 물을 마셨다. 나는 벽화를 몇 장 더 찍었다. 해가 구름 뒤로 숨어 빛이 평평했다. 10시가 되어 차로 돌아왔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나는 바로 시동을 걸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했다. 케이블카 매표소까지는 20분 거리였다. 도착해서 표를 끊고 줄을 섰다. 사람이 많아 10분을 기다렸다. 케이블카에 올라 창밖을 봤다. 바다와 섬이 발 아래 펼쳐졌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유리창에 반사가 생겨 각도를 바꿨다. 몇 장을 찍고 다시 바깥을 봤다. 아내는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괜찮냐고 물었다. 멀미 나요. 아내가 작게 말했다. 나는 곧 내린다고 했다. 케이블카는 천천히 정상으로 올라갔다. 아내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내려서 전망대로 갔다.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 사진을 찍었다. 나는 빈 공간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멀리 섬들이 점처럼 떠 있었다. 셔터를 계속 눌렀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아내가 뒤에서 말했다. 나는 조금만 더 찍는다고 했다. 빛이 변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가 넘어 식당을 찾았다. 해물찜을 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접시가 나왔다.
나는 밥을 뜨며 오후 일정을 생각했다. 등대와 해안도로가 남아 있었다. 아내는 반 그릇을 먹고 수저를 놨다. 입맛이 없어 보였다. 괜찮냐고 다시 물었다. 피곤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차에 오르자 마음이 바뀌었다. 등대는 지나가는 길이었다. 10분만 들렀다 가면 될 것 같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다. 나는 등대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람이 세게 불어 차가 흔들렸다. 구름이 더 짙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와이퍼를 켰다. 등대에 도착했을 땐 비가 굵어졌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밖으로 나가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아까웠다. 우산을 꺼내 들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우산을 뒤집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카메라를 옷 속에 감추고 등대로 걸었다. 아내는 차에 남았다. 진흙이 신발에 묻었다. 등대 앞에 섰다. 흰색 탑이 빗속에 흐릿했다.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닦았다. 비에 젖어 뷰파인더가 뿌옇게 흐려졌다. 몇 장을 찍고 차로 돌아갔다. 차 안은 습기로 가득했다. 나는 옷을 털고 시동을 걸었다. 히터를 켜자 김이 유리를 덮었다. 아내는 말없이 앞을 봤다. 나는 기어를 넣고 출발했다. 숙소로 가는 길은 좁았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빗길의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나는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잡았다. 앞차가 보이지 않아 전조등을 켰다. 갑자기 엔진 소리가 이상해졌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나는 길 한쪽에 차를 세웠다. 와이퍼가 무겁게 물살을 밀어냈다. 시동을 껐다 다시 걸었다. 엔진은 걸렸지만 소리가 불안했다. 보닛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비가 너무 세게 내렸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왜 이래요? 아내가 물었다. 차가 이상해요. 나는 대답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대는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내 목소리도 굳었다. 지나가는 길이 뭐가 중요해요? 아내가 말했다. 비 오는데 억지로 사진 찍고 아침부터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당신만 생각하면서 이게 여행이에요. 나는 참으려 했다. 하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말이 나가자 후회가 밀려왔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나는 뭐예요? 짐 싸고 밥 챙기고 가만히 기다리고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나는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럼 안 오면 되잖아요. 혼자 올 걸 그랬어요. 말이 거칠게 튀어나왔다. 차 안이 조용해졌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내렸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으로 나갔다. 나는 뒤를 따라 내렸다. 비가 옷을 적시고 시야를 가렸다. 아내는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어디 가요? 나는 소리쳤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와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아내를 따라 걸었다. 경사진 길이 미끄러웠다. 아내의 발이 헛디뎠다. 몸이 옆으로 기울며 넘어졌다. 나는 달려가 부축했다. 괜찮아요. 아내가 일어서려 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발목을 잡고 신음을 삼켰다. 나는 아내를 안아 일으켰다. 차로 돌아가요. 나는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걸어 차까지 갔다. 아내를 조수석에 앉히고 문을 닫았다. 발목이 부어올랐다. 신발을 벗기니 피부가 붉게 변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시동을 다시 걸었다. 엔진은 거칠었지만 움직였다. 내비게이션에 응급실을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곳이 15km였다. 천천히 출발했다. 차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차를 채웠다. 나는 아내를 보지 못했다. 앞만 보고 핸들을 잡았다. 손에 땀이 배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아내를 부축해 응급실로 들어갔다. 접수를 하고 대기 의자에 앉았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다. 아내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의자에 기대 천장을 봤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SNS 좋아요가 뭐라고, 낯선 사람의 댓글이 뭐라고, 아내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찍은 사진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무거웠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랬다. 실적을 올리고 인정받으려 애썼다.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다. 그게 내 자존심이고 가치라고 믿었다. 퇴직식 날 받은 시계가 떠올랐다. 36년의 무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그건 그냥 시계였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텅 빈 사람이었다. 그래서 캠핑카를 샀다. 다시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아내는 진료실에 있었다. 내 욕심 때문에 다쳤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인대가 늘어났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이틀 정도 푹 쉬고 냉찜질하세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목발을 짚고 일어났다. 나는 옆에서 부축했다. 아내가 내 손을 뿌리쳤다.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차에 올라 숙소로 향했다. 아내는 창밖만 봤다. 나는 말을 걸지 못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들고 들어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냈다. 수건에 싸서 아내의 발목에 올렸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다. 네 아내요. 나는 작게 말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밤이 창밖으로 내려왔다. 한참을 앉아있다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얼굴이 늙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물을 떠 마셨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핸드폰을 켰다. SNS 알림이 쌓여 있었다. 좋아요와 댓글이 늘어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았다.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엎어놨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지 않고 얕았다. 아픈 게 분명했다. 나는 침대 옆으로 갔다. 얼음이 녹아 수건이 젖어 있었다. 얼음을 갈아주려 일어섰다. 아내가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일 이야기예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음을 갈아 다시 발목에 올렸다. 아내는 눈을 감았다. 소파로 돌아와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의 금만 따라 시선이 움직였다. 내일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새벽 4시에 잠이 들었다. 꿈은 없었다. 어둠만 있었다. 7시에 눈을 떴다. 몸이 무겁고 입이 말랐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하늘은 맑았다. 어제의 비는 흔적도 없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문을 열자 아내가 눈을 뜨고 있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문지방에서 멈췄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발목은 어때요? 나는 물었다. 아내는 좀 나아졌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곁에 앉았다. 이불 밖으로 나온 발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네 아내요. 나는 다시 말했다. 어제도 했잖아요.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손을 모으고 바닥을 봤다. 그냥 미안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생각은 안 하고 내 욕심만 채웠어요. 사진 찍는다고 당신을 끌고 다녔어요. 당신이 힘든지도 모르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날 안 봐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그게 무서웠어요. 나는 손을 펴고 쥐었다. 그래서 사진으로라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게 전부 헛된 거였어요. 좋아요 몇 개 받으려고 당신을 다치게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베개를 등 뒤에 받치고 앉았다. 나를 보는 눈빛이 차분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나도 무서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낮았다. 당신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둘이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잠시 멈췄다. 36년 동안 당신은 회사 사람이었어요. 나는 애들 키우고 집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역할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기대했어요. 둘이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당신은 또 혼자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내의 말이 하나하나 박혔다. 나는 항상 혼자였다. 아내를 보지 않았다. 미안해요. 나는 또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요. 나는 손을 펴고 무릎에 올렸다. 여행은 그만두려고요. 집으로 돌아갈게요. 당신 발목 나을 때까지 쉬고 더 이상 사진은 안 찍을게요. 아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뭔가를 눌렀다. 내 SNS 계정이 떠올랐다. 올려둔 사진들이 보였다. 아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다. 이거 봤어요. 아내가 화면을 돌려 보였다. 통영 바다와 방파제 사진이었다. 예쁘게 찍었네요. 아내가 말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벽화마을 고양이 그림이었다. 색이 참 선명해요. 아내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내를 가만히 봤다. 아내는 사진을 계속 넘겼다. 그러다 한 장에서 멈췄다. 어제 케이블카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유리창에 아내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창밖 바다와 아내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다. 이거 아내가 화면을 확대했다. 나도 찍었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른 사진도 봤다. 골목에서 아내가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 식당에서 물회를 먹는 옆 얼굴, 숙소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는 뒷모습. 아내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겼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아내가 작게 말했다. 나도 몰랐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냥 찍었는데. 아내가 나를 봤다. 당신 눈에 내가 이렇게 보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다시 사진을 봤다.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사진 그만 찍지 말아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대신 이제는 다르게 찍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내려놨다. 세상을 찍어도 돼요. 아내가 천천히 말했다. 근데 나를 먼저 봐요. 풍경도 좋지만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찍어요. 나는 아내의 눈을 봤다. 눈빛이 단단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당신을 먼저 볼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곁에 숨이 느리게 온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방 안이 천천히 밝아졌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며칠을 숙소에서 쉬었다. 아내의 발목은 조금씩 나아졌다. 나는 장을 보고 밥을 했다. 서툴렀지만 아내가 먹어줬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했다. 오후엔 함께 사진을 봤다.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열었다. 통영에서 찍은 사진이 100여 장 있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 하나씩 넘겼다. 이건 어때요? 저건 빛이 좋네요. 대화가 오갔다. 의견을 나누고 사진을 골랐다. 10장을 추렸다. 아내가 좋다고 한 사진들이었다. 풍경과 사람이 함께 담긴 것들이었다.
이걸로 뭐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그냥 남겨두려고요. 나는 대답했다. SNS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아까워요. 이렇게 예쁜 사진인데 어디 보여주면 좋겠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걸었다. 특별한 것은 찍지 않았다. 꽃과 나무와 골목을 찍었다. 지나가는 사람과 앉아있는 노인을 찍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올 때만 셔터를 눌렀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아내와 봤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지역 주민 사진전을 연다고 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 아내를 봤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10장 정도 출품하면 된다고 했다. 전시는 한 달 뒤였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다. 뭘 내야 할까요? 통영 사진이요. 아내가 말했다. 우리 둘이 함께 고른 거.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나는 동의했다.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10장을 인화하기로 했다. 제목을 정해야 했다. 아내와 함께 고민했다. 뭐가 좋을까요? 은하수를 따라 걷다. 아내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것 같잖아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 사진을 인화소에 맡겼다. 일주일 뒤 찾으러 갔다. A3 크기로 뽑은 사진들이었다. 한 장 한 장 펼쳐봤다. 색이 살아있고 선명했다. 액자를 맞추고 전시장에 전달했다. 담당자가 연락해 전시 일정을 알려줬다. 개막은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달력에 표시를 했다. 아내도 옆에서 날짜를 확인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통화 중이었다. 세 번째 시도에 받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바빴다. 사진 전시를 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간 되면 와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언제요? 아들이 물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 나는 대답했다. 갈 수 있으면 와. 부담 갖지 말고. 알겠어요. 아들이 말했다. 연락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옛 동료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단톡방에 전시 안내문을 올렸다. 시간 되시면 구경 오세요. 댓글이 몇 개 달렸다. 축하해요. 가보겠습니다. 답장을 하나하나 읽었다. 올지 안 올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초대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전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었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내일이 두렵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본 세상과 곁에 있던 사람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다. 아내도 단정하게 옷을 골라 입었다. 두 사람은 거울 앞에 섰다. 서로를 보고 웃었다. 문화센터로 출발했다. 차로 10분 거리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갔다. 전시장은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다. 불이 꺼진 전시장에 우리 사진이 걸려 있었다. 벽을 따라 10장이 나란히 걸렸다. 조명이 꺼진 상태라 윤곽만 보였다. 아내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유리에 비쳤다. 곧 불이 켜질 거예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올 거고 우리 사진을 볼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 서서 불이 켜지길 기다렸다. 조명이 하나씩 켜졌다. 전시장이 천천히 밝아졌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영 바다와 골목과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아내와 나란히 서서 봤다. 2시가 되자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왔다. 노부부가 먼저 들어와 사진을 봤다. 중년 여자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젊은 남자가 혼자 와서 구석에 섰다. 많지 않았다. 10명 남짓이었다. 하지만
모두 사진 앞에 멈춰 섰다. 말없이 오래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노부부가 방파제 사진 앞에 섰다. 노인이 안경을 고쳐 쓰고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가 옆에서 뭔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다음 사진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중년 여자는 골목 사진을 오래 봤다. 벽화와 화분이 담긴 좁은 길이었다. 유모차 아나이가 소리를 냈다. 여자는 아이를 달래며 사진을 봤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젊은 남자는 케이블카 사진을 봤다. 창밖 풍경과 실루엣이 겹친 장면이었다. 한참을 서 있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음으로 갔다. 담당자가 다가와 인사했다. 관람객 반응이 좋다고 했다. 특히 사람이 담긴 사진들이 인기라고 했다. 풍경만 있는 게 아니라서 좋다고.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아내가 방명록을 가리켰다. 입구 테이블에 노트가 놓여 있었다. 몇 명이 글을 남기고 갔다. 나는 다가가 펼쳐봤다.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여행 가고 싶어졌어요. 함께하는 삶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읽었다. 가슴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문이 다시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아들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다. 괜찮아. 나는 말했다. 아들은 전시장을 둘러봤다. 사진들을 하나씩 봤다. 나는 뒤에서 따라갔다. 말을 걸지 않았다. 아들이 천천히 걸었다. 바다 사진 앞에서 아들이 멈췄다. 파도가 방파제를 치는 순간이었다. 한참을 서서 봤다. 나는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을 봤다. 잘 찍으셨네요. 아들이 말했다. 이렇게 잘 찍으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잊고 있었어. 아들이 나를 봤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아들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요? 아들이 물었다. 저기, 나는 아내를 가리켰다. 아내는 노부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들이 아내에게 갔다. 인사를 나누고 나란히 섰다. 아내가 사진을 가리키며 뭔가 말했다.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다. 문이 또 열렸다. 옛 동료가 들어왔다. 혼자였다. 나를 보고 손을 들었다. 나는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이네. 동료가 말했다. 나는 그러게라고 대답했다. 악수를 나누고 전시장을 안내했다. 동료는 천천히 사진을 봤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동료가 말했다. 형 은퇴하고 이런 거 하는구나. 나쁘지 않은데. 목소리가 담담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도 이제 나이야. 동료가 말을 이었다. 나도 내년이면 퇴직이야.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찾아지더라. 나는 대답했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동료는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무슨 말을 썼는지 보지 않았다. 동료가 펜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나는 그러자고 했다. 동료가 나가고 전시장이 조용해졌다. 관람객이 한두 명 남았다.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사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기대 그들을 봤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3시가 넘자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전시는 한 달 동안 이어진다고 했다. 오늘은 개막일일 뿐이었다. 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갔다. 이제 갈까요? 밥 먹고 가요. 아들이 말했다. 근처 식당 아는 데 있어요. 아내가 좋다고 했다. 나도 따라 나섰다. 식사는 조용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다. 아내가 집 근처 소식을 전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음식은 따뜻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다. 아들이 시계를 봤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우리는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 나는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 뒤돌아봤다. 다음에 또 올게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아내와 둘이 남았다. 차를 마저 마시고 계산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었다.
주차장으로 걸으며 아내가 물었다. 이제 어디 갈 거예요? 통영 한 번 더 갈까요? 나는 말했다. 발목은 괜찮아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 짐은 간단히 챙겼다. 카메라와 옷가지뿐이었다. 고속도로는 비어 있었다. 차창으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통영에 도착한 건 오후였다. 숙소를 잡고 짐을 풀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쉬었다. 나는 카메라를 확인했다. 배터리는 충분했다. 해질 무렵 바닷가로 나갔다. 아내도 함께 나왔다. 방파제를 천천히 걸었다. 파도가 낮게 들고 날 때마다 소금 냄새가 났다. 바다는 낮게 숨을 들이켰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해가 수평선 가까이 내려왔다. 빛이 부드럽게 퍼졌다. 지금이었다.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봤다. 수평선과 하늘이 한 화면에 들어왔다. 노출을 조정하고 초점을 맞췄다.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 해가 수평선에 닿았다. 빛이 바다 위로 길게 늘어졌다. 파도가 한번 크게 일었다. 찰칵 셔터를 눌렀다. 소리가 작게 울렸다. 손끝에 감촉이 남았다. 나는 카메라를 내렸다. 액정 화면을 켜지 않았다.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 어떻게 나왔어요? 아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 봐도 돼요.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찍었으면 봐야죠. 나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 지퍼를 천천히 닫았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요. 나는 말했다. 사진은 나중에 봐도 돼요. 아내는 잠시 나를 보다 웃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해가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다. 하늘이 보라빛으로 변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봤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내가 먼저 일어섰다. 돌아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파제를 따라 걸어 나왔다. 불빛이 하나씩 켜진 거리를 지났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숙소로 돌아와 불을 켰다. 아내는 씻으러 들어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봤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다. 가슴이 고요했다.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날 것이다. 해가 뜨는 걸 볼 것이다. 사진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다. 중요하지 않았다. 곁에 아내가 있을 것이다.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심히 내려놨다. 렌즈에 뚜껑을 씌웠다. 먼지를 닦고 제자리에 놓았다. 내일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씻고 나왔다. 머리를 말리며 침대에 앉았다. 나도 씻으러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다.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침대에 누워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채웠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보다 눈을 감았다. 잠이 천천히 왔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창밖이 밝았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바다가 아침 빛에 반짝였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방파제로 걸어갔다. 사람이 없었다. 나만의 시간이었다. 벤치에 앉아 해를 봤다. 수평선 위로 빛이 퍼졌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카메라는 가져오지 않았다. 눈으로만 담았다. 한참을 앉아있다 일어났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빵집이 보였다. 들어가 갓 구운 빵을 샀다. 따뜻한 봉지를 들고 걸었다.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았다. 숙소 문을 열자 아내가 일어나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아내가 물었다. 바람 쐬고 왔어요. 나는 빵을 보여줬다. 같이 먹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테이블을 차리고 마주 앉았다. 빵을 나눠 먹었다. 커피 향이 방을 채웠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그냥 걸어요. 나는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좋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준비했다. 해안길을 따라 걸었다. 아내와 나란히 걸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침묵이 편안했다.
가끔 멈춰서서 풍경을 봤다. 작은 배들이 바다에 떠 있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같은 수평선을 바라봤다. 마무리 CTA. 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더군요. 오늘도 바다 위로 해가 지면 나는 그 기억을 사진 대신 마음에 담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여운이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른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도 채널에 많으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